그가 도착한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성체와도 같았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차가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집은 거대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관리된 박물관 로비 같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의 아내 윤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희미한 빛깔의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왔어요. 늦었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화장기 없는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다음 주 투자자 만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장소는 확정했나? 그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창백한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얽어쥐었다. 그건 비서실에서 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 지훈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쥐어짜낸 용기가 실려 있었다. 지훈은 서류 가방을 열어 태블릿 PC를 꺼내들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지? 중요한 거라면 내일 비서를 통해 보고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제대로 쳐다봤다.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병약해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것이 나약함의 상징으로만 비쳤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사람이었고 나약함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감정이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자주 가고 있어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연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그녀는 남편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저택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병원?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또 시작이군. 윤서연 씨, 당신의 그 병이라는 건 대체 언제쯤 끝나는 거지? 중요한 만찬이 코앞이야. 지인송의 이미지를 책임져야 할 안주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우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 모습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과 육체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몸이. 그녀가 무언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흥미를 잃었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유약한 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할 일은 다음 주 만찬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내 옆에 서 있는 거야. 아픈 건 당신 사정이고 그저 부잣집 사모님의 엄살 정도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는 서연의 말을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수작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그가 아는 윤서연은 한때 촉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제는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장식하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 인형이 감히 아프다는 이유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훈은 태블릿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피곤하군. 쓸데없는 소리로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만찬 준비나 제대로 확인해. 차가운 말이 서연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서재 문을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재에 들어선 지우는 방금 전의 대화를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분기 제인숭의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나 힘없는 목소리 따위를 기억할 여유가 없었다. 그것들은 그의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 무시해도 좋은 잡음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대안화하게 자산 목록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에 들어선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어차피 지우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꺼냈다. 의사가 처방해준 강력한 진통제였다. 그녀는 물도 없이 알약 2개를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서 느낀 절망감보다 덜 썼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엄살이라고. 그녀는 가느다란 손으로 자신의 복부를 감쌌다.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그녀의 생명을 맹렬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경멸하는 저 남자와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완벽한 전략을 수립했다는 만족감에 잠시 목을 풀었다. 2층 복도를 지나던 그의 눈에 아내의 방문이 보였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아직도 안 자고 있나? 정말로 만찬을 망칠 생각인가?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에게는 사소한 감정 소모보다 몇 시간의 효율적인 수면이 더 중요했다. 서연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진통제 기운이 서서히 퍼지면서 통증이 잠시 무뎌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키보드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차가운 성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알아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밤새 뉴욕 증시를 확인했다. 어젯밤 인수한 대한화학의 주가는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만족했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가사 도우미에게 물었다. 사모님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방에 계십니다. 가사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훈은 쯧 하고 혀를 찼다. 게으르기는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하게 만드는군. 다음 주 만찬 전까지는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라고 전해. 내 일정에 차질 생기게 하지 말고. 그는 식사를 마저 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차가운 눈에는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 따위는 한순간도 스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짜증뿐이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암센터였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무표정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복도. 이곳은 그녀가 살고 있는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익숙하게 종양내과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그녀와 비슷한 혹은 그녀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의 환자들이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그녀는 진료실로 들어섰다. 담당 교수인 김 박사는 그녀의 차트를 넘기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네요. 종양 수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암 치료 스케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입원은 안 됩니다. 남편이 알게 될 거예요. 김 박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부유해 보이는 환자가 왜 항상 혼자 와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치료를 감내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연님,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보호자분께 알려야 합니다. 특히 췌장암 사기는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통원 치료로 가능한 가장 강한 약을 써주세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기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김 박사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로운 항암제 처방전과 함께 주사 일정을 잡았다. 그녀는 곧바로 주사실로 향했다. 차가운 주사 바늘이 그녀의 앙상한 팔뚝 혈관을 파고들었다. 붉은색의 강력한 항암제가 그녀의 몸속으로 천천히 주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의 흰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약물이 몸에 퍼지면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다. 주사실의 다른 침대에도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어떤 이는 고통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순간 남편 강지우는 아마도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이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몇 시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주사가 끝나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극심한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골랐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와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가발을 꺼냈었다. 다시 체인송의 안주인 윤서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욕실로 직행했다. 참았던 구토가 쏟아져 나왔다. 위에까지 다 개워낸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대한화학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다음 주 만찬에 참석할 해외 투자자들의 명단도 화려했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연을 발견하고 잠시 놀랐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지훈이 무심하게 물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항암제 후유증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 할 말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내의 이런 병약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또 그 소린가, 아프다는 말, 지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윤서연,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음 주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지은승의 얼굴이야. 그런데 지금 그 꼴이 뭔가. 손님들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할 셈인가. 그는 그녀의 나태함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병을 자신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태만으로 규정했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다. 나, 암이래요, 사기래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아니, 내뱉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또 다른 비웃음과 경멸일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그녀의 침묵을 지우는 반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의 작은 몸을 위압적으로 짓눌렀다. 똑똑히 들어. 당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나는 관심 없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내 일에 진숭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건 용납 못해. 만찬날까지 완벽하게 몸 관리해. 내 앞에서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그따위 유령 같은 모습 보이지 마. 알겠나? 그의 경고는 단호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듯 지나쳐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남편의 무자비한 말들은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결코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장식하는 값비싼 트로피일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욱 강력해진 진통제와 항구토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 남편의 눈에 절대 띄지 않을 곳에 숨겼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전쟁을 끝까지 혼자 치러야 했다. 그녀의 방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이자 대한화학의 성공적인 인수를 자축하는 연회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진성타워 호텔의 가장 거대한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색 호접랑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마치 구름 위의 궁전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해외의 잠재적 투자자들까지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는 왕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연회장 입구에서 당당한 풍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치 완벽하게 조각된 상아 인형처럼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실버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서연은 오늘 오후 내내 사투를 벌여야 했다. 항암제의 후유증은 극에 달해 그녀는 아침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방문을 열어젖히고 오늘 저녁이 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녀의 나약한 모습이 자신의 평판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냉혹하게 경고했다. 그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 팀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서연은 인형처럼 앉아 그들의 손길을 받았다. 아티스트는 그녀의 병색이 완연한 노랗게 뜬 피부톤을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올려야 했다. 그녀의 퀭한 눈은 짙은 스모키 화장으로 감춰졌고 혈색 없는 입술에는 강렬한 레드 립스틱이 칠해졌다.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풍성한 가발 아래 완벽하게 숨겨졌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 아름답군.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이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과 나란히 섰을 때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할 기운도 없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드레스 아래 복부를 조여오는 고통과 금방이라도 속을 개워낼 것 같은 메스꺼움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그녀는 진통제 두 알을 샴페인 한 모금으로 겨우 삼켰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훈은 유력한 정치인과 악수를 나누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진승의 미래 비전을 설파했다. 서연은 그의 팔짱을 낀 채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팔짱은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지지대였다. 볼륨 안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강한 향수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그녀의 약해진 감각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때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박민영 변호사였다. 서연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비밀을 아는 단 한 사람이었다. 민영은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진성의 법률 자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훈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서연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민영은 즉시 알아차렸다. 서연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위태롭게 지훈의 팔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민영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다른 거물급 인사에게 서연을 소개하며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서연은 민영을 발견하고 잠시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절박한 눈빛을 보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식은땀이 두꺼운 화장 아래로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진통제 효과가 다한 것인지 아니면 병세가 약을 이겨낸 것인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다시 복부를 강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잠시, 화장실 좀. 그녀는 지훈의 팔을 놓으며 속삭였다. 지훈은 마침 한 국회의원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참이었다. 그는 아내의 방해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사람들 앞이라 내색하지 않았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빨리 다녀와. 그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 그녀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지만 그 손길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민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서연의 뒤를 따랐다. 서연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여성 화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변기를 붙들고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쓰디쓴 위액과 함께 붉은 피가 섞여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아, 윤서연, 밖에서 민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영은 굳게 잠긴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너 괜찮아?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하이힐 뒷굽으로 문고리 아랫부분을 강하게 내리쳤고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참혹한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은색 드레스 자락은 구토물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녀의 가발은 반쯤 벗겨져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맙소사, 서연아. 민영은 비명을 삼키며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영아, 아파. 너무 아파.
민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서연의 가방에서 응급 진통 주사기, 서연이 몰래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던 를 찾아내어 서툴지만 신속하게 그녀의 팔에 주사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민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을 감쌌다. 그녀는 서연을 화장실 안쪽의 휴게 소파로 옮기고 호텔 보안팀에 연락해 비밀 통로로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볼룸 중앙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강지훈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사람들이 없는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변호사,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 파티에서. 지훈이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민영은 그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술에 취했나? 서연이 지금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어. 민영이 소리쳤다. 당신은 눈치도 못 챘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지. 당신의 그 화려한 파티를 망칠까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분노가 어렸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피를 토해? 그 여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관심을 끌고 싶어서 쇼를 하는 건가? 지훈의 반응에 민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쇼라고, 수작이라고. 민영은 거의 울부짖었다. 강지훈 씨, 당신 아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신의 그 잘난 지인승 파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훈은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박 변호사, 당신은 내 아내 친구일 뿐이야. 내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서연이의 엄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이만 돌아가. 그리고 오늘 일은 진성의 법률 자문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민영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가한 뒤 넥타이를 바로잡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 했다. 민영은 그의 등 뒤에 대고 절규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지훈, 당신은 오늘 당신 손으로 당신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어.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시끄러운 파티 음악 소리 중 하나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볼룸 안으로 사라졌다. 민영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홀로 서서 무력감과 분노의 주먹을 떨었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소동은 강지훈의 철저한 통제하에 신속하게 덮였다. 박민영 변호사는 호텔 보안팀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고 지훈은 서연을 저택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그날 밤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인송의 홍보팀을 가동하여 아내의 가벼운 빈혈 증상이 파티의 열기 때문에 잠시 악화되었을 뿐이라고 언론에 둘러댔다. 그의 완벽한 연애에 흠집이 난 것, 그리고 박민영이 감히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날 이후 평창동의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훈은 아내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서연이 잠든 혹은 잠든 척하는 깊은 밤에 돌아왔다. 그에게 아내의 존재는 이제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붙어 있는 성가신 오점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것조차 피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실패와 나약함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온통 상하이로 쏠려 있었다.
지인숭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중국 최대의 기술 기업인 화롱테크와의 합작 법인 설립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아시아 시장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의 승부수였다. 지훈은 이 프로젝트에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에게는 아내의 엄살 따위보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완성하는 것이 수천 배는 더 중요했다. 출국 전날 밤, 지훈은 자신의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리모와 트렁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림질된 셔츠와 맞춤, 정장들을 차곡차곡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하이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태블릿 PC에 옮기며 이미 머릿속으로 협상 테이블에서의 모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열린 드레스룸 문 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진 본연의 모습이었다.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앙상했고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텅 빈 눈을 더욱 깊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틀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짐을 싸는 남편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인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짐을 챙기는 손길만큼이나 무미건조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2주, 어쩌면 며칠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훈 씨, 그 한마디에 지훈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트렁크 덮개를 거칠게 닫으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또 시작인가? 윤서연 씨,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당신이 망쳐놓은 파티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지금 내일이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또 그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내 앞을 가로막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다. 내가 상하이에 가 있는 동안 제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 당신의 그 우울함과 불평 따위로 내 발목 잡지 말란 말이야.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제발 성가시게 굴지 마. 그는 서연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비친 아내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끔찍했다. 그녀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적인 동요를 즉시 억눌렀다. 이것도 연기다. 나를 흔들려는 수작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를 밀치듯 지나쳐 드레스룸을 나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손가락이 허공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녀가 하려던 말, 어쩌면 잘 가요, 혹은 미안해요 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은 결국 그녀의 메마른 목구멍 속으로 다시 삼켜졌다. 그녀는 남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우는 상하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서류 가방을 열고 협상 전략을 재검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모습은 이미 깨끗이 지워졌다. 그에게 집이란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었고 아내는 그 정거장의 성가신 관리인에 불과했다. 상하이에서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화롱테크의 대표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협상은 몇 번이나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런 종류의 싸움에 특화된 포식자였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때로는 매혹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자비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협상팀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그는 승리했다. 진성, 화롱의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에 최종 사인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진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계약이었으며 강지훈을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제왕으로 등극시키는 순간이었다. 축하 파티가 열렸고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다. 지우는 상하이 와이탄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콘약잔을 들고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축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 그는 문득 출국 전날 밤 문틀에 기대어 서 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쯤이면 정신 차렸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차피 그가 돌아가면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히 안주인의 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집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상하이의 밤은 강지훈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푸동지구의 가장 호화로운 스카이라운지, 클럽, 리누아즈는 진숭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통째로 전세가 났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동방명주의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클럽 내부는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승자들의 흥분에 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우는 진숭의 임원들과 화롱테크의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이 밤의 진정한 황제였다. 강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인순과 화롱의 미래를 위하여 화롱테크의 대표가 잔을 높이 들었다. 지우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크리스탈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최고급 샴페인의 차가운 기포가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완벽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이 순간의 달콤함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는 마침내 아시아 시장의 정점에 섰다. 그는 잠시 소란스러운 무리에서 빠져나와 거대한 창가로 향했다. 상하이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를, 나아가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방금 서명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 사본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다. 그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때였다.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이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불쾌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발신자를 확인했다. 박민영 변호사. 그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 여자였다. 감히
자신의 파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에게 삿대질을 했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꿍꿍이지. 설마 그때 일로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비난을 퍼부으려는 건가? 그는 전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진동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 여자의 무례함이 또다시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발코니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상하이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 변호사. 그의 목소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채 낮고 날카롭게 울렸다.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나? 이 시간에 무슨 용건이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혹은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미세한 소리뿐이었다. 지훈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용건이 없으면 끊겠. 윤서연이 죽었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이 마모된 듯한 박민영의 목소리가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소음과 술 기운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윤서연이 죽었다고. 민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거기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지독한 경멸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3시간 전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혼자 알아들어. 강지훈, 내 아내, 네가 버려둔 내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뒀다고.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발코니 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야경이 초점을 잃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박민영, 너 감히 나한테 무슨 꿍꿍이야. 서연이 바꿔. 내년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이성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수작? 수화기 너머에서 민영의 기가 막힌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 넌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넌 인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어쩌지? 이건 현실이야, 강지훈. 네가 상하이에서 네 빌어먹을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서연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 이름을 불렀어. 아니, 부르려고 애썼어. 하지만 결국 아무도 없이 갔어.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 소나기에 붙들린 듯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프다고는 했지만 그건 엄살이었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가 일주일 전 보았던 문틀에 기대어 서 있던 앙상한 아내의 모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 공허한 눈동자. 엄살? 민영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이 되었다. 그럼 지금 당장 돌아와서 네 눈으로 확인해.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가면 네가 엄살이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을 테니까. 네가 서연이를 죽인 거야, 강지훈. 네 지독한 오만과 무관심이 그 애를 죽였어.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쿵.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최고급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안에서 대화하던 임원들이 놀라 발코니로 달려나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지훈은 그들이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아시아를 제패한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발코니 난간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죽었어. 서연이가. 죽었다고.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주변의 옹성거리는 소리도 상하이의 화려한 불빛도 방금 전까지 그를 취하게 했던 달콤한 승리도 그 무엇도 그의 감각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혼자 숨을 거뒀어라는 민영의 목소리만이 그의 뇌 속에서 악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강지훈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의 발치에 부서진 크리스탈 조각들은 마치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회장님, 임원들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비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죽었다는 단 하나의 단어가 점령했다. 모든 이성이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라고 소리쳤지만 박민영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확신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비행기.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준비해. 지금 당장.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시아를 제패했던 승리자는 없었다. 오직 혼란과 충격에 빠진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축하 파티를 엉망으로 만든 채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전용기 내부는 그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화로웠지만 지금 그에게는 관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거짓말이야. 이건 박민영이 꾸민 악랄한 복수극이야. 내가 파티에서 그녀를 모욕했으니까. 그래, 틀림없어. 서연이는, 그 여자는 그저 나를 괴롭히려고, 내 성공의 흠집을 내려고 잠적한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믿으렸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 전 드레스룸 문틀에 기대어 서 있던 아내의 앙상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 공허하던 눈동자, 성가시게 굴지 마.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몇 시간의 비행은 지옥처럼 길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는 트랩을 뛰어내리듯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몸을 던졌다. 새벽에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면 그녀가 있겠지. 헬쑥한 얼굴로 나를 원망하겠지만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박민영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어. 차가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현관으로 달려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덮쳤다. 집은 고요했다. 완벽한 정막, 그가 늘 원했던 효율적인 고요함이었지만 지금은 그 고요함이 마치 죽음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윤서연,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대리석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윤서연,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헤집고 다녔다. 거실, 주방, 심지어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녀의 바이올린 연습실까지 아무도 없었다. 집은 마치 모든 온기가 빨려나간 껍데기 같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 혹은 마지막 두려움이 그를 2층 그녀의 침실로 이끌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아니 거의 1년간 이 방에 제대로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이 방금 외출한 것처럼 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침대는 구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채취는 희미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게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 혹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는 증거, 무엇이든 좋았다.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을 끝내줄 무언가가. 그는 그녀의 옷장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가 사준 화려한 드레스들 옆에 그가 본 적 없는 낡고 편안한 옷가지들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마호가니 책상에 멈췄다. 그녀가 결혼 전부터 쓰던 유일한 가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랍들을 마구잡이로 열어젖혔다. 편지지, 펜, 오래된 악보들. 그가 찾던 것은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맨 아래쪽에 작은 서랍이 들어왔다. 다른 서랍들과는 달리 작고 낡은 열쇠 구멍이 있는 서랍이었다. 그는 서랍을 잡아당겼다. 철컥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직감했다.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가 알아야 할, 혹은 그가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는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이성과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묵직한 브론즈 문진을 집어들었다. 열라고. 그는 문진으로 낡은 자물쇠를 미친 듯이 내리찍었다. 쾅, 쾅. 나무가 부서지는 파열음이 고요한 방을 울렸다. 몇 번의 가격 끝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서랍이 튕겨 나오듯 열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랍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일기장이나 편지 따위는 없었다. 대신 빳빳하고 두꺼운 병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표면에는 선명한 푸른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그리고 그 아래 환자명 윤서연. 지우는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소나기에서 부정의 마지막 조각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아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안에서 수십 장의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진단서, 검사 결과지, 치료 기록,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한 장의 서류. 그의 눈이 그 제목에 고정되었다. 강지훈의 숨결이 멎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은 서류 뭉치를 쥔 채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시간의 흐름이 뒤틀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서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노려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져 그의 폐를 짓눌렀다. 그는 서류의 맨 위에 있는 진단서라는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마치 그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마침내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첫 장을 넘겼다. 환자명 윤서연, 생년월일. 그의 시선이 진단명이라고 적힌 칸에 고정되었다. 의학 용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다. 그는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그의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글로 선명하게 타이핑된 글자들이 그의 망막을 태웠다. 진단명 최관 서남종,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사기, 말기, 사기, 말기. 이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허한 소리를 내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이건 오진이야. 잘못된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다. CT 영상 판독지,
MRI 결과지, 혈액 종양 수치 검사표, 모든 서류가 단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말기암. 그의 시선이 첫 번째 진단서의 한 구석에 찍힌 날짜에 꽂혔다. 최초 진단일자, 9개월 전 날짜. 지훈의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듯 번쩍했다. 9개월 전, 9개월 전.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은 진성 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그가 가장 예민하고 바빴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날.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자주 가고 있어요. 그녀의 힘없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신의 목소리. 병원? 또 시작이군. 당신의 그 병이라는 건 대체 언제쯤 끝나는 거지? 그저 부잣집 사모님의 엄살 정도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의 웃음소리, 그가 아내의 고통 앞에서 터뜨렸던 그 경멸, 어린, 잔인한 웃음소리가 서재에서 울려 퍼졌던 그날 밤. 서연은 그 순간 이미 자신이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그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비웃었다. 지훈은 숨이 막혀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 뜯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다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치료 기록지였다. 1차 항암요법, 폴피리녹스, 폴파이라이녹스. 지독한 독약으로 알려진 약물이었다. 치료 일정은 일주일에 2번이었다. 그는 그 날짜들을 확인했다. 그가 기억하는 날들이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말했던 날들. 그는 그녀가 가사 도우미도 없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보며 쓸데없이 돈이나 쓸어 다닌다고 한가한 팔자라고 속으로 경멸했었다. 그녀는 쇼핑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 병원에 가서 몇 시간에 걸쳐 그 독한 항암제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될까봐, 남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죽음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기록을 보았다. 2차 항암요법으로 변경, 잼시타빈 기반 화학요법.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치료 부작용란, 극심한 오심과 구토, 전신쇠약, 탈모. 진숭의 50주년 파티날, 그녀가 쓰고 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답던 가발. 그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래 숨겨진 죽어가는 아내의 텅 빈 머리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어. 박민영의 절규가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말기 환자의 당연한 육체적 붕괴였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뭐라고 했던가. 내일의 진숭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건 용납 못해. 그따위 유령 같은 모습 보이지 마. 그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가면을 쓰고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서류 뭉치 맨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그것은 불과 2주 전에 작성된 담당 교수의 진료 소견서였다. 환자, 현재 3차 항암요법에 반응 없음. 종양의 급격한 악화 소견 보임. 그리고 그 아래 펜으로 휘갈겨 쓴 듯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환자, 모든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함.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권유했으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다며 퇴원. 남은 시간을 집에서 평온하게 보내길 원함. 현 시점, 보호자, 남편, 강지훈는 환자의 정확한 병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지우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아니, 그것은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에서 터져나온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시했다. 그는 경멸했다. 그는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9개월 내내 그녀의 고통을 엄살과 수작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그 빌어먹을 상하이 출장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나? 그는 공항으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에게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췌장암 사기, 말기, 연명치료 거부, 사망,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그의 오만했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이 회장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였다. 그는 무너져 내린 책상 앞에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진단서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침실, 그가 단 한 번도 온기를 나눠주지 않았던 그 방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절망과 마주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복도에는 이미 검은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오가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그보다 더 짙게 배어있는 국화꽃 향기, 그리고 억눌린 슬픔의 냄새가 뒤섞여 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상하이에서 돌아온 그 구겨진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는 잠을 자지도 씻지도 못했다. 지인승의 회장 강지훈의 흔적은 사라지고 퀭한 눈으로 유령처럼 복도를 걷는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아내가 남긴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진단서를 움켜쥐고 있었다. 종이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전광판에서 아내의 이름을 찾았다. 구윤서연, 너무나도 낯설고 끔찍하게 현실적인 세 글자였다. 그는 그 글자들이 가리키는 호실을 향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빈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재단 중앙에 놓인 영정 사진 속에서 서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창백하고 유약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혼 전 그녀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을 든 채 자신감 넘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지워버렸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 미소에 압도당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빈소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검은 상복을 입은 박민영이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고 퉁퉁 부어 있었지만 지훈을 발견한 순간 그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빈소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여긴 왜 왔죠? 민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지훈의 뼈를 애는 듯했다. 지훈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 몰랐다. 그 어떤 말도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아내야. 그 말에 민영은 기가 막힌 듯한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아내? 당신한테 아내 같은 건 없었어요. 강지훈 씨. 당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트로피였지. 당신 기분 맞춰주는 인형이었고. 당신은 서연이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상하이에서 그 빌어먹을 계약 때문에 승전보를 울리고 있을 때 서연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민영은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리쳤다. 응급실이었어. 엿새 전 당신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호스피스로 가자는 내 말을 거절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당신 기다려야 한다고, 당신 돌아오면 집에서 봐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다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민영은 감정이 격해져 지훈의 V라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지훈은 거구의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전화 한 통 했어.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 문자 하나 보냈냐고. 당신의 그 잘난 비서는 회장님 중요한 업무 중이라고 내 전화를 3일 동안이나 연결도 안 시켜줬어. 그녀는 울부짖었다. 서연이가 어제 새벽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우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그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영은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이가 그 사람 아직 바쁜가 봐 라고 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한 게 아니라 당신을 걱정했어. 당신 같은 인간을. 난 몰랐어. 지훈이 드디어 내뱉은 말은 그가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비겁한 변명이었다. 아프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난 그저 관심을 끌려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영의 손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닥쳐. 민영이 절규했다. 관심? 그래, 관심이 필요했겠지. 9개월이었어. 9개월. 서연이가 진단받고 당신한테 처음 말하려고 용기 냈던 게 9개월 전이야. 당신이 비웃었던 그날. 그녀는 지훈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서류 끝자락을 보았다. 그래, 이제는 알았나 보네. 그 종이 쪼가리. 서연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한테 보여주려 했는지 알아? 폴피리녹스. 그게 뭔지는 알아? 민영은 그를 몰아붙였다. 지옥에서나 쓰는 독약이야. 맞을 때마다 혈관이 타들어 가는 것 같다고 했어. 그걸 혼자 맞으러 다녔어. 당신 아침 회의 방해될까봐. 새벽 택시 타고 울렁거리는 속 부여잡고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토하면서 버텼다고. 지인승 파티, 그 화려했던 날, 난 봤어. 당신이 억지로 서연이를 끌고 나온 거. 그날 아침에도 피를 토했어. 진통제 최대치로 맞고 당신 망신 주지 않으려고 그 드레스를 입은 거야. 그런데 당신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애를 보고도 쇼라고 했지. 내 앞에서 엄살이라고 했지.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신음처럼 들렸다. 제발, 서연이, 얼굴이라도 한번. 안 돼. 민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서연이의 마지막 모습을 볼 자격이 없어. 당신이 기억하는 그 창백한 모습,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야. 하지만 이것만은 줘야겠어. 민영은 자신의 상복 주머니에서 익숙한 물건을 꺼냈다. 서연의 휴대전화였다. 그녀는 그것을 주저앉은 지훈의 무릎 위로 던졌다. 서연이 유품이야. 그애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기다 썼어. 매일 밤 당신이 서재에서 일에 미쳐 있을 때 혼자 방에서
울면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비밀번호 뭔지 알아? 민영이 경멸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생일이야. 412. 마지막까지. 참 지독하지. 지훈의 굳은 손가락이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잠금이 해제되었다. 바탕 화면은 그와 그녀의 결혼 사진이었다. 그가 가장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의 모습.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남편이라고 저장된 대화창.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 혼자서 보낸, 그러나 결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수백 개의 임시 저장 메시지였다. 다 읽어. 민영이 속삭였다. 당신이 비웃었던 그날부터 어제 새벽까지 그 애가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야.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당신 뇌 속에 새겨. 그리고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 여긴 서연이를 사랑했던 사람들만 있을 거야. 당신 같은 살인자는 당장 꺼져. 민영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빈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주저앉은 채 손에 들린 휴대전화의 환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미전송 메시지를 눌렀다. 지훈 씨, 나 너무 무서워. 안장식이 거행되는 날, 하늘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부었다. 교회의 살인묘역, 잘 가꾸어진 잔디는 빗물에 잠겨 질척였고 검은색 우산의 물결이 그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검은 우산의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비싼 검은색 코트는 빗물을 머금어 납처럼 무거웠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목사의 나직한 기도 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도 빗소리에 섞여 그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오직 하나, 검은 흙더미 옆에 파헤쳐진 그녀가 들어갈 사각형의 구멍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밤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개의 미전송 메시지를 밤새 읽었다. 지훈 씨,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서워요. 9개월 전 약을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당신 셔츠를 망가뜨릴까봐 화장실에서 혼자 잤어요. 8개월 전 파티. 꼭 가야 해요? 나 가발 샀어요. 예쁠까요? 2주 전 상하이 잘 갔어요? 나 너무 아파. 당신 보고 싶어. 5일 전 사랑해요. 2일 전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메시지. 이제 고인을 땅에 묻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끝났다. 하얀 장갑을 낀 장의사들이 윤서연의 관을 밧줄에 매달아 천천히 구멍 속으로 내렸다. 관이 젖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지훈의 심장을 직접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저 차가운 상자 안에 있었다. 그가 비웃었던 그녀가, 그가 무시했던 그녀가. 박민영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에 쥔 하얀 국화꽃을 구멍 속으로 던졌다. 꽃이 피 젖은 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공허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서연의 몇 안 되는 친척들이 뒤를 이었다. 첫삽이 떠졌다. 축축한 흙이관 위로 쏟아져 내렸다. 후두둑. 지우는 그 소리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은 끝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종결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사랑, 모든 것이 저 흙더미 아래로 덮이고 있었다. 바로 그가 그녀를 저곳에 묻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묘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우산의 물결이 흩어지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박민영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침내 묘역에는 강지훈, 그 혼자만 남았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금 막 흙으로 덮인, 아직 봉분도 채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세상에 그와 그녀의 무덤, 그리고 이 지독한 비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다. 서연의 병원 기록 사본이었다. 빗물이 그 위로 떨어지며 푸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최관 서남종 사기. 그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그는 종이를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아, 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9개월 전 거실에서 울려 퍼졌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병원? 또 시작이군. 그저 부잣집 사모님의 엄살 정도로밖에 안 들리니까. 자신의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비웃음 소리, 냉소, 경멸. 그 기억은 방아쇠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가 쌓아 올린 지인숭 그룹, 그가 이뤄낸 상하이의 기적, 그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들, 그의 절대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이 비와 함께 흙탕물 속으로 쓸려 내려갔다. 그 모든 것은 이 무덤 하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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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육중한 몸이 방금 덮인 축축한 흙더미 위로 새로 쌓인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최고급 코트가 흙물에 더럽혀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이성의 둑이 터져버렸다. 으아,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빗소리를 찢고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고 절망이었으며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혐오였다. 그는 두 손으로 젖은 흙을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진흙이 파고들었다. 서연아, 그는 무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윤서연, 그는 흙더미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잘못했어. 빗물이 그의 눈물과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얼굴을 흙더미에 파묻었다.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 서연아,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서를 해줄 사람은 이미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의 비명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거세지는 빗소리뿐이었다. 그는 아이처럼, 아니 길 잃은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냉소가,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죽였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그는 똑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은 닿을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이 무덤에 묻었고 이제 그 자신도 이 무덤 옆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진흙탕에 갇혀버렸다. 그는 비에 젖은 채 흙탕물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끝없이 울부짖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뒤늦은 참회였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진성그룹은 괴물처럼 더욱 거대해졌다. 강지훈이 상하이에서 맺었던 그 피해 계약은 제은숭을 아시아 시장의 정점에 올려놓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룹의 외형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진성타워 10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강지훈은 여전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외모는 1년 전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1년 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숫자들을 정확하게 꿰뚫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열망이나 야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효율성만이 남아 있었다. A 3팀 실적이 부진합니다. 다음 분기까지 15% 개선하지 못하면 팀 해체합니다. 이상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예전의 그 잔인한 압박감이나 상대를 짓밟는 쾌감 따위는 사라졌다.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의 음성이었다.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을 죽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누구의 보고도 받지 않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공을 자축하는 그 어떤 다과회나 저녁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따라붙으며 다음 일정을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아무 약속도 잡지 마. 집으로 바로 간다. 그의 일과는 지난 1년간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다. 검은색 세단이 한강을 건널 때 그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지만 그 제국의 왕은 죽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1년 전 비에 젖은 그 무덤 앞에서 멈췄다.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하고 있을 뿐이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1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든 것이 윤서연이 살아있을 때, 아니, 그가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던 그 마지막 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가사 도우미들은 매일 먼지를 닦고 정돈했지만 그 집에는 어떤 생기도 돌지 않았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거대한 기념관 혹은 한 남자의 감옥이었다.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 자신의 침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벗어들고 1층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가 예전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 서연의 바이올린 연습실이었다. 그녀가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던 꿈의 잔해가 남아있는 곳, 그는 그곳을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삼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그녀의 채취 대신 낡은 악보와 송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중앙에는 그녀의 바이올린이 케이스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달간 이 악기를 켤 힘조차 없었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보면대 앞에 섰다. 그는 이 방의 그 어떤 가구도 바꾸거나 치우지 못하게 했다. 보면대 위에는 악보가 아닌 비닐 커버에 정성스럽게 쌓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날 밤 그녀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이제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바로 그 진단서였다. 최관 서남종 사기. 그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 방으로 와서 이 진단서를 읽었다. 마치 죄인이 자신의 죄목이 적힌 판결문을 읽듯이 그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최초 진단일자 1년 9개월 전 그가 그녀에게 엄살 부리지 말라며 비웃음을 보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서류 옆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배터리는 항상 완벽하게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는 잠금을 풀었다. 비밀번호 412. 그의 생일. 그 지독한 숫자를 누르는 것은 그가 매일 감내해야 하는 고문이었다. 그는 미전송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가 이미 수백 번도 더 읽어 외워버린 수백 개의 메시지들. 그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매일 밤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의 메마른 목소리가 텅 빈 연습실을 울렸다. 지훈 씨, 나 너무 무서워. 약을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상하이, 잘 갔어요? 나 너무 아파. 당신 보고 싶어.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이미 1년 전 그날 비에 젖은 무덤 앞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대신 그의 심장이 쇠로 된 족쇄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속죄였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짓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 이 지독한 의식을 반복했다. 진성의 성공은 그의 죄를 덮어주지 못했다. 돈과 권력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단 하나, 그녀가 죽음 직전에 내밀었던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진정한 지옥은 불타는 유황불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듯했다. 1년 전 그날의 비가 그의 영혼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살아 있었다. 그는 숨을 쉬었고 일했으며 그의 제국을 다스렸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의 이름은 기억이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리. 그가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1년 전 그날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형벌은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자신이 터뜨렸던 그 경멸, 어린 비웃음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영원히 맴돌 것이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인수 조건은 이대로 확정합니다. 대한화학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경영 방식은 진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성의 시스템이 투입될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있을 리 없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지독한 협상, 아니, 일방적인 통보가 끝났을 때 지훈은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일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적대적 인수를 성공시킨 승자의 희열 대신 당연한 결과를 얻어낸 자의 무감각한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패자들에게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장이 급히 따라붙었다. 회장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 오전 일정은 지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차나 준비해. 집으로 가지.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의 연장에서 오는 피로감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그에게 일이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본능이었고 승리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서 그는 방금 전 집어삼킨 거대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했다.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렬되었다.